누가 한국을 작은 나라라 했습니까? 중국입니까? 미국입니까? 죽음의 땅이라 불린 사막, 176km의 불모지 위로 태양은 매일같이 불을 뿜었고 52도의 열기와 모래 폭풍은 도시와 인간의 숨결조차 삼켜버렸습니다. 전 세계 최강 건설사들이 도전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싹 다 말이죠. 수십조 원의 금액 앞에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단 사업 브리핑을 듣기 전까진 말이죠. 모두가 입을 다물더군요.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절망으로 치닫던 그 순간 낡은 작업복 차림의 작은 나라 대표단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한국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도 실패할 순 있겠지만 절대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건설사들이 줄줄이 포기 선언을 하는데 교통부 차관인 제가 왕세자께 뭐라고 보고를 드려야 할까요? 비전 2030 좌초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죠.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31조 원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순간 제 정치적 운명도 함께 무너질 게 뻔했거든요. 저는 파이살 알 만수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부 차관이죠. 20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그날처럼 절망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왕세자께서 전 세계에 선언하신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 176km 사막 지하철을 3년 안에 완성하겠다는 그 야심찬 계획이 벌써 벽에 부딪힌 겁니다. 비전 2030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을 관통하는 무인 지하철 시스템, 52도 폭염과 모래 폭풍을 뚫고 하루 200m씩 뚫어나가야 하는 불가능한 미션이었죠. 하지만 왕세자의 눈빛에서 저는 성공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건설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이들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각국 대표단이 리야드 컨퍼런스 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문제 없겠군.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 대표단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베크텔과 캐터필러가 함께 온 거대한 팀이었죠. 우리는 파나마 운하를 팠습니다. 뉴욕 지하철을 건설했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사막 지반 분석 자료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독일 팀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지멘스와 바이어드가 참여한 정밀한 팀이었죠. 우리의 TBM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알프스 터널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52도 고온에서의 장비 작동에 대해 질문하자 말끝이 흐려졌어요. 기술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도쿄 지하철의 명성을 가진 나라 아닙니까? 가지마 건설과 히타치가 온 팀이었습니다. 정밀함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정말 세밀한 계획을 가져왔더군요. 하지만 모래 폭풍과 집안 불안정성에 대한 질문 앞에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라는 답변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다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요즘 어디든 중국 건설사들이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건축과 중국 중철이 참여한 대규모 팀이었어요.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철도를 깔았습니다. 남미에서 댐을 건설했습니다. 정말 당당했죠. 그런데 사막 지반 샘플을 직접 분석한 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래 지반의 불안정성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그들조차 고개를 숙이더군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술적 한계입니다. 독일이 뒤따랐죠.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일본마저 포기했습니다. 사막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던 중국조차 죄송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날 회의실에서 세상이 멈춘 듯한 침묵을 들었습니다. 31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 내 운명도 함께 흔들리고 있었죠. 장관님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차관, 이제 어떻게 하시겠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왕세자께 뭐라고 보고 드릴지 막막했습니다.
20년 관료 생활에서 이런 절망은 처음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장관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한 곳이 남아있어. 한국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한국?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도 순간 얼어붙었죠. 독일 대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김치 만드는 나라가 지하철을? 일본 대표도 고개를 저었어요. 자동차 겨우 만드는 수준인데. 중국 대표는 아예 코웃음을 쳤습니다. 중국도 못하는데 한국이? 저 역시 회의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롱하고 싶었어요. 세계 최강 건설사들이 모두 포기한 프로젝트를 한국이 해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두바이에서 본 부르즈 칼리파였어요. 그 거대한 마천루를 올려다보며 감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죠. 그 건물을 누가 지었을까? 급히 휴대폰으로 검색해봤습니다. 부르즈 칼리파, 시공사, 삼성물산, 한국 회사였습니다. 그 순간 충격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한국이 지었다고요? 더 찾아봤습니다.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도 삼성물산, 타이베이 벨브릴도 삼성물산이 참여했더군요. 제가 무시하고 있던 그 작은 나라가 세계 최고층 빌딩들을 줄줄이 세웠다는 겁니다. 조롱 속에서도 내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었어요. 혹시 우리가 모두 무시하고 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장관님이 서류를 넘겨주셨습니다. 한국 삼성물산에서 온 제안서입니다. 그때 장관이 내민 서류 한 장. 거기 적힌 이름은 뜻밖에도 대한민국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제안서를 펼쳐봤습니다. 두껍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들이 수백 페이지 분량을 가져온 것과 달리 겨우 50페이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달랐어요. 화려한 수사나 과거 실적 자랑이 아니라 문제점부터 정직하게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사막 지하철 건설의 5대 난제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더군요. 52도 고온, 모래 지반 붕괴, 모래 폭풍, 무인 시스템 보안, 하루 200m 굴착 속도. 정확히 우리가 두려워하던 문제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문제들을 대충 넘어가거나 해결 가능하다고만 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이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뤘어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K-차단 시스템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 TBM 내부 온도를 25도로 유지하면서 모래 유입을 자동으로 감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가능한 기술일까요? 하지만 카타르 도하 메트로에서 이미 테스트했다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은 현실성이 없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다 라며 비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 제안서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구가 인상적이었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거창하지 않은 한 줄이었지만 왠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 책임감과 개인적 호기심이 충돌했어요. 왕세자께 실패를 보고 드릴 수는 없었지만 동시에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커졌습니다. 혹시나 해서 더 조사해봤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력에 대해서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건설 속도, 정확한 공기 준수율, 그리고 안전사고율이 가장 낮다는 통계까지.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바다를 메워 만든 공항을 5년 만에 완성했다는 거예요. 사막보다 더 어려운 조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을 직접 만나보기로 한 거예요. 최소한 그들의 진심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 모두가 놓친 가능성이 있을지도. 장관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한국팀과 일단 미팅을 가져보겠습니다. 장관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 해보시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온 작은 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들과의 첫 만남이 불과 며칠 후로 다가왔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과연 한국이 세계가 포기한 그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여행이 막 시작된 겁니다. 한국 대표단이 리야드에 도착한 건 사흘 후였습니다.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직접 마중을 나간 저는 솔직히 실망했어요. 중국이 15명,
미국이 50명의 대규모 팀을 보낸 것과 달리 한국은 겨우 8명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복장이었어요. 절반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현장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31조 원짜리 프로젝트 입찰에 참가하러 온 사람들의 모습이 이게 맞나 싶었죠. 공항 로비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지하철을 건설하겠다는 건가요? 옆에 있던 직원이 속삭였어요. 저 역시 내심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겉모습부터 이렇게 소규모의 격식도 없어 보이는데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탄탄했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지 현장 냄새가 났죠. 안녕하십니까? 삼성물산 김성호입니다. 악수를 건넸는데 그 순간 놀랐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책상 앞에서만 일하는 관리자의 손이 아니라 현장을 아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영어는 유창하지 않았어요. 발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진지했어요. 허세나 과장이 전혀 없었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맡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단들은 호텔 체크인부터 의전까지 모든 걸 따졌는데 한국 팀은 달랐어요. 짐도 간단했고 요구사항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장부터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더군요. 현장요, 아직 계약도. 계약 전에 현장을 봐야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인데 왜 다른 나라들은 현장 방문을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들은 서류로만 판단했던 건 아닐까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그들의 행동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체크인을 마치자마자 로비에서 바로 회의를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펼치고 도면을 꺼내더니 즉석에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17구간 집안 데이터가 이상합니다. 모래 성분 분석이 더 필요해요. TBM 각도를 2도 조정해야겠는데요? 전문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알아듣기 어려운 기술적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심각했어요. 마치 이미 공사가 시작된 것처럼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첫 공식 미팅이 있었습니다. 교통부 회의실에서 한국팀 프레젠테이션을 듣기로 했어요. 장관님도 참석하셨고 저희 기술진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김성호 씨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화려한 파워포인트는 없었어요. 대신 손으로 그린 도면들과 현장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첫 마디부터 충격이었죠. 먼저 이 프로젝트가 왜 어려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자신들의 성공 사례부터 자랑했는데 한국은 문제점부터 제시했습니다. 이상했어요. 계약을 따내려는 사람이 어려움부터 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52도 사막 고온, 하루 200m 굴착 속도, 모래 집안 불안정성, 모래 폭풍, 무인 시스템 보안, 이 5가지가 핵심 난제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두려워하던 문제들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애써 피하거나 대충 넘어간 부분들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긴장됐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장관님이 질문하셨어요. 김성호 씨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2년 전부터 이 문제들을 연구했습니다. 계약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막 환경을 시뮬레이션하며 준비해왔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계약도 안 된 프로젝트를 2년째 준비해왔다고요? 저는 속으로 놀랐어요. 다른 나라들은 제안서 받고 나서야 검토를 시작했는데 한국은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K-차단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TBM 내부를 25도로 유지하면서 모래 유입을 자동 차단하는 기술이에요. 카타르 도하 메트로에서 이미 테스트했습니다. 실제 테스트 영상을 보여줬어요.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TBM이 가동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부 온도는 정말 25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기계도 정상 작동했고요.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저도 모르게 질문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매일 점검하고 조정해야 하거든요. 솔직한 답변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문제없다, 쉽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공기는 정말 3년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김성호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2년 8개월이면 충분합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3년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더 짧게 잡았습니다. 과연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무모함일까요? 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장관님이 묻자 그가 도면을 펼쳤습니다. 하루 42m씩 굴착하면 됩니다. 저희 장비로는 가능한 속도예요. 대신 24시간 3교대로 쉬지 않고 작업해야 하지만요. 24시간 무정차 작업이라니 다른 나라들은 하루 8시간씩 작업한다고 했는데 한국은 3배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인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에서 숙련 기술자들을 데려오고 현지 기술자분들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기술 전수도 병행할 예정이에요. 기술 전수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자기네 기술자들만 쓰겠다고 했는데 한국은 현지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방적이 아니라 협력적인 접근이었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기술진들이 까다로운 질문들을 쏟아냈어요. 한국팀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했고 확실한 것만 확실하다고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성호 씨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겠습니다. 그게 저희 일이니까요. 단순한 답변이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한국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성호 씨와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로 이 프로젝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가능합니까? 그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일이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부르즈 칼리파가 떠올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지었던 그들이니까 정말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셨나요? 김성호 씨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도전이니까요? 세상에 없던 걸 만드는 게 저희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정말 도전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과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의 예정 부지를 함께 가봤어요. 50도가 넘는 폭염이었죠. 다른 나라 대표들은 에어컨 있는 차 안에서만 구경했는데 한국팀은 직접 내려서 모래를 만져봤습니다. 이 모래 성분이 도면과 좀 다르네요. 한 기술자가 말했어요. 그럼 다시 측정해야겠습니다. 김성호 씨가 즉석에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계약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한다고요? 저는 점점 놀라게 됐습니다. 이들의 진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현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김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차관님, 저희를 믿어보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들을 믿어도 될까요? 31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과 제 정치적 운명이 걸린 일인데 작은 나라의 작은 팀에게 맡겨도 될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세계 최강 건설사들이 모두 포기한 프로젝트입니다. 남은 선택지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진정성만큼은 확실한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관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한국팀과 계약을 진행해보는 게 어떨까요? 확신이 서십니까? 장관님이 물으셨어요. 확신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봅니다. 최소한 다른 팀들보다는 진정성이 확실해요. 장관님도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계약 조건을 논의해 보시오. 그렇게 한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 작은 팀이 곧 제 인생의 가장 놀라운 경험을 안겨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웃어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들은 진심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심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협상이 시작되고 일주일 후 한국팀의 본격적인 기술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왕세자님의 특별 지시로 교통부 전체 간부들이 참석했어요. 31조 원 프로젝트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자리였죠.
회의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떨렸어요. 한국 팀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거든요. 혹시 실망스러운 발표를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김성호 씨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없었어요. 대신 실제 현장 사진들과 손으로 그린 도면들을 준비했더군요. 첫 마디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존경하는 사우디 교통부 여러분, 오늘은 성공 사례를 자랑하러 온 게 아닙니다. 왜 이 프로젝트가 불가능해 보이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은 모두 자신들의 성공 사례부터 늘어놓았는데 한국은 정반대로 시작했습니다. 장관님도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리아드 사막 지하철 건설에는 5가지 절대적 난관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정리된 내용이 나타났어요. 52도 고온, 모래 지반 붕괴, 모래 폭풍, 무인 시스템 보안, 하루 200m 굴착 속도. 정확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던 문제들 아닌가? 다른 나라들이 애써 피하거나 대충 넘어간 부분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난관, 52도 사막 고온입니다. 김성호 씨가 실제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막에서 녹아내린 플라스틱 부품들, 과열로 멈춰선 장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기존 TBM은 30도 이상에서 성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50도에서는 아예 작동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포기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솔직한 설명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해결 가능하다고만 했는데 한국은 왜 불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장관님이 질문하셨어요. 김성호 씨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K-차단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도면이 나타났어요. TBM 내부를 완전히 격리시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외부가 52도여도 내부는 25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었죠. 정말 가능한 겁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카타르 도하 메트로에서 이미 테스트했습니다. 실제 영상이 재생됐어요. 사막 한복판에서 TBM이 가동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온도계가 명확히 보였어요. 외부 51도, 내부 24도.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증명된 기술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저도 메모했어요. 테스트 석세스. 마음속 첫 확신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난관, 모래 지반 붕괴입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사진들이 나왔어요. 모래 속으로 빠져버린 거대한 장비들, 무너진 터널 입구들, 정말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사막 모래는 일반 흙과 완전히 다릅니다. 물을 만나면 즉시 유동화되고 진동이 생기면 액체처럼 변해요. 그래서 기존 공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궁금했어요. 김성호 씨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모래 유입 자동 감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압력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즉시 차단하는 기술이에요. 다시 실제 테스트 영상이 나왔습니다. 인위적으로 모래를 유입시켰는데 시스템이 즉시 감지하고 차단하더군요. 정말 신기했어요. 세 번째 난관, 모래 폭풍입니다. 사막 모래 폭풍의 위력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고 모든 장비가 모래에 파묻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했죠. 모래 폭풍이 불면 모든 작업이 중단됩니다. 장비 손상도 심각하고요. 하지만 저희는 지하에서 작업하니까 상관없어요. 너무나 간단한 해답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래 폭풍을 어떻게 막을지 고민했는데 한국은 아예 지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었죠. 네 번째 난관, 무인 시스템 보안입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멈춰선 지하철 시스템들의 사례가 나왔어요. 정말 현실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무인 시스템은 해킹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2중, 3중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해킹이 불가능하도록 물리적으로 분리된 네트워크를 운영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보안 아키텍처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시스템이었어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도 감탄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난관, 하루 200m 굴착 속도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던 부분이었죠. 하루에 200m씩 뚫어야 3년 안에 176km를 완성할 수 있거든요. 기존 TBM은 하루 최대 50m가 한계입니다. 하지만 저희 TBM은 다릅니다.
새로운 TBM 설계도가 나타났어요. 기존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였습니다. 더 크고 더 강력해 보였어요. 24시간 무정차 작업이 가능한 TBM을 제작했습니다. 하루 평균 40m 굴착이 목표예요. 그런데 그 다음 화면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실물 사진이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제작된 TBM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아직 계약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벌써 장비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다른 나라 대표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 이게 실제로 만든 겁니까? 장관님이 놀라서 물으셨어요. 네, 이미 제작 완료됐습니다. 계약이 확정되면 즉시 운송할 예정이에요. 충격이었습니다. 계약도 안 된 장비를 미리 만들었다니. 이건 도박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한국의 결연한 각오를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술렁이며 리스크가 너무 크다, 무모하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감동받았어요. 이들은 정말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작전기구나 싶었거든요. 예상 완공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장관님이 핵심 질문을 하셨어요. 김성호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2년 8개월이면 충분합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3년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더 짧게 잡았습니다. 정말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무모함일까요? 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하루 42m씩 굴착하면 됩니다. 저희 장비로는 충분히 가능한 속도예요. 대신 24시간 3교대로 쉬지 않고 작업해야 하지만요. 24시간 무정차 작업이라니 정말 가능할까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기술진들이 까다로운 질문들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모르는 건 솔직히 모른다고 했고 확실한 것만 확실하다고 했어요. 만약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성호 씨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겠습니다. 그게 저희 일이니까요. 단순한 답변이었지만 강력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죠. 발표가 끝나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였어요. 이미 준비된 기술, 이미 제작된 장비, 이미 검증된 시스템. 한국은 말이 아니라 준비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자랑으로 시간을 채울 때 한국은 문제로 시작했어요. 52도의 사막을 25도로 만든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장비 사진이 스크린에 뜨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진짜였어요. 계약도 안 된 프로젝트에 이미 수십억을 투자한 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요. 물론 위험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만큼 진정성과 준비성을 갖춘 팀은 없었습니다. 장관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한국과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장관님이 물으셨어요. 네, 확신합니다. 이들은 다릅니다. 그렇게 한국과의 계약이 결정됐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던 그 프로젝트가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실제 사막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밭, 45도를 넘나드는 폭염, 바람에 휘날리는 모래. 정말 지옥 같은 환경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지하철을 건설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다른 나라 팀들은 호텔과 회의실에만 머물렀습니다. 현장은 위험하다며 직접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장비도 없이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쳤군. 31조 프로젝트 입찰하러 와서 삽질이라니. 하지만 곧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들이 하는 행동을 자세히 보니까 말이에요. 김성호 씨가 무릎을 꿇고 모래를 한 움큼 떠서 만져봤습니다. 냄새도 맡고 입에 넣어 맛도 봤어요. 정말 이상한 광경이었죠. 그런데 그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 모래 성분이 도면과 다르네요. 옆에 있던 지질 전문가가 말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규소 함량이 더 높고 입자 크기도 균일하지 않아요. 이러면 집안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도면과 실제가 다르다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하지만 한국팀은 오히려 침착했어요. 즉시 샘플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개 지점에서 각각 다른 깊이로 파서 모래를 담았어요. 마치 고고학자들처럼 세밀하게 작업했습니다. 17m 지점에서 안반층이 나타나네요. 다른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도면상으로는 20m였는데 3m 차이입니다. TBM 각도를 2도 정도 수정해야겠어요. 즉석에서 계획을 수정한다고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이들은 도면이 아니라 현장을 믿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류상의 데이터보다 실제 모래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왜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실에서 도면만 보고 판단했던 건 아닐까요? 한국팀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트럭들이 줄줄이 현장에 도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TBM 부품들, 크레인, 전력 설비까지. 수십 대의 장비가 사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TBM 조립에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김성호 씨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계약 확정 전인데도 이미 준비하셨다고요? 저희는 반드시 한다고 왔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었어요. 신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킬 각오로 온 거였죠. 사우디 기술자들도 모두 경악했습니다. 계약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십억 원어치 장비를 미리 준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동시에 존경심도 생겼어요. 한국팀의 작업 방식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볼트 하나에도 50도, 고온에서 금속 팽창을 고려했어요. 매일 샘플을 채취하고 데이터를 분석한 뒤 다음 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심지어 장비 정리까지 직접 했어요. 다른 나라 팀들은 현지 인력에게 맡겼는데 한국팀은 끝까지 본인들이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 점검하고 닫고 덮어놓았죠. 왜 직접 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내일 쓸 장비는 오늘 정리해야 합니다. 모래 한 알갱이라도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정말 꼼꼼했습니다. 현지 기술자들이 처음엔 구경만 했는데 점점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식 정리 방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훨씬 편하네요. 베테랑 기술자 아흐메드가 말했습니다. 실수도 줄어들고 안전사고도 없어요. 젊은 기술자 파하드도 동의했습니다. 한국팀의 태도가 전염되고 있었어요. 저는 점차 그들의 방식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공사가 아니라 연구였어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안전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작은 작업 하나에도 반드시 안전 점검을 했어요. 헬멧 안전화, 안전벨트까지 완벽하게 착용했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가 나면 모든 게 의미 없어져요. 김성호 씨의 말이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한국팀은 예외가 없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수칙을 지켰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현지 기술자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국팀을 구경만 했는데 이제는 같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삽을 들고 샘플을 채취하고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어요. 아흐메드가 말했습니다. 한국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파하드도 동의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팀이 기술만 전수한 게 아니라 태도까지 전염시킨 거였어요. 정리하는 습관, 안전에 대한 의식, 세밀한 점검, 모든 게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사우디 교통부 장관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TBM 조립이 거의 완료된 상태였어요. 거대한 강철 괴물이 사막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 작동할까요? 장관님이 의구심을 표하셨어요. TBM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씨가 안내했습니다. TBM 내부는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우주선 같은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수많은 모니터와 제어판, 센서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외부 온도가 50도여도 내부는 25도를 유지합니다. 실제로 온도계를 확인해보니 정말 시원했어요. 모래 유입도 자동으로 감지해서 차단합니다. 시연을 보여줬는데 정말 정밀했습니다. 장관님이 속삭이듯 물으셨어요. 저 기술 진짠가요?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믿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과 함께한 일주일 동안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제는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들은 정말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TBM을 강철 괴물에서 희망의 우주선으로 바라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식 태도의 전염성도 목격했고요. 정리, 점검, 안전이 습관으로 스며드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장관님과 비공식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 의심하면서도 기대가 생기는 묘한 분위기였어요. 차관, 정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장관님이 물으셨어요. 가능성을 봅니다. 이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만 이들만큼 준비된 팀은 없을 겁니다. 장관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팀의 진정성과 준비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한국팀과 함께라면 불가능도 가능해질 수 있을 거라고요. 이들은 진짜였어요. 사막 한복판에서 강철 괴물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주면 드디어 TBM 첫 가동일이 다가올 예정이었어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죠. 2022년 10월 5일 새벽 6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TBM 첫 가동일이었어요. 사막 온도는 아직 30도 정도였지만 제 심장은 벌써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던 그 순간이 드디어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TBM 앞에 사우디 기술진, 한국팀, 그리고 저까지 모두 집결했습니다. 거대한 강철 괴물이 사막 한복판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길이가 100m가 넘는 이 기계가 과연 사막을 뚫을 수 있을까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모두가 첫날 10m만 뚫어도 기적이라고 예상했어요. 그게 제 마지막 계산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더 큰 기대는 하지 않았거든요. 현지 기술자들도 떨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아흐메드는 손을 비비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정말 될까요? 정말 될까요? 파하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했죠. 그런데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김성호 씨를 비롯해서 모든 기술자들이 침착했어요.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작업을 하는 것처럼 담담했죠. 준비됐습니까? 김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기술자들이 차례로 보고했어요. 온도 제어 시스템 정상, 압력 감지 시스템 정상, 모래 차단 시스템 정상, 통신 시스템 정상. 하나하나 점검하는 모습이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정말 준비가 되어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때 김성호 씨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차관님, 가동 버튼을 누를 분을 정해주세요. 제가요? 왜 저한테 묻습니까? 이 프로젝트는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우디와 한국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한국팀이 주도권을 내어주겠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기술자가 아닌데 제가 버튼을 누르는 게 맞을까요? 잠깐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아흐메드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흐메드는 사우디 현지 기술자 중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2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가 버튼을 누르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았어요. 저요? 정말 제가 해도 됩니까? 아흐메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성호 씨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과 사우디의 공동 프로젝트니까요. 그 순간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회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파트너십을 선언하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은 버튼을 우리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공이 아니었어요. 아흐메드가 떨리는 손으로 버튼 앞에 섰습니다. 빨간 버튼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할 순간이었죠. 제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버튼 하나가 우리 왕국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공하면 비전 2030의 상징이 되고 실패하면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었거든요. 준비됐습니다. 김성호 씨가 외쳤습니다. 샘! 아이! 1! 아흐메드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튼을 누른 것은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우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동맹을 넘어 형제를 느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혹시 고장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쳤죠. 그런데 곧 낮은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웅웅웅. 거대한 강철 괴물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진동이 점점 커지더니 굉금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철 괴물이 울부짖으며 모래를 삼킬 때 제 심장은 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습니다.
TBM의 거대한 커터 헤드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름이 15m나 되는 원형 톱니가 천천히 돌아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모래가 파도처럼 밀려나갔습니다. 이동 시작! 김성호 씨가 외쳤습니다. TBM이 천천히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속도는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몸체가 사막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죠. 모니터링 룸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외부 온도는 48도까지 올라갔는데 내부 온도는 24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압력 수치 정상입니다. 온도 제어 시스템 정상 작동 중. 모래 유입 감지되지 않음. 기술자들이 연신 보고를 올렸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어요. 외부 48도, 내부 24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굴착 속도도 예상보다 좋았어요. 시간당 2.1m씩 전진했습니다. 계산해보니 하루에 48m 정도 굴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2년 반이면 된다. 이건 진짜다. 점심시간이 되자 잠깐 작업을 멈췄습니다. 장비 점검과 휴식을 위해서였어요. 그동안 20m 정도 굴착했더군요.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과였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촉이요? 제가 김성호 씨에게 물었어요. 나쁘지 않네요. 집안이 생각보다 안정적이에요. 담담한 답변이었습니다. 정말 하루에 40m씩 굴착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 알겠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후에도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오후 6시쯤 되자 갑자기 TBM이 멈췄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고장난 건 아닐까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급하게 물었어요. 자동 안전 점검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기술자가 답했습니다. 고장인가요? 아니요, 정상입니다.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점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30분 후 TBM이 다시 가동됐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라는 확인을 받고 나서였어요. 정말 철저한 안전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녁 8시 드디어 첫날 작업이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과 발표를 기다렸어요.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굴착했을까요? 김성호 씨가 발표했습니다. 첫날 굴착 결과입니다. 41m 관통 성공했습니다. 41m, 다른 나라가 불가능이라던 숫자가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사우디 기술진들이 측정을 재확인했는데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가 갑자기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흐메드가 소리쳤어요. 해냈다! 정말 해냈다! 파하드도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저도 감격스러웠어요.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사막 속의 길이었습니다. 정말 현실이 된 거였어요. 첫날에 41m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즉시 보도했습니다. 사막에서 하루 40m 관통, 세계 신기록. 헤드라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진들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환호하는 우리와 달리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김성호 씨가 말했어요. 176km 중 고작 41m일 뿐입니다.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기술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적이라 불렀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기적이 아니라 준비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결과보다 과정, 자랑보다 책임을 말했어요. 왜 그렇게 담담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기뻐하기엔 너무 이르죠. 김성호 씨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담담함 속에 진짜 힘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번의 성공에 취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완주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이후 사우디의 사막은 한국과 함께 다시 쓰일 것이다. 세계 언론도 열광했습니다. Desert Breakthrough by Korean Technology. The Miracle in Saudi Arabia. 하지만 정작 한국팀은 조용했어요. 다음 날 새벽 김성호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첫날은 쉬운 구간이었어요. 앞으로 더 어려운 집안이 나올 겁니다. 정말 그들다운 말이었어요.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앞을 내다보는 자세였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들과 함께라면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요. 버튼을 누른 것은 한국인이 아니라 우리 아흐메드였습니다. 하지만 그 버튼을 만든 건 한국의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그 버튼을 누를 용기를 준 건 한국의 진정성이었습니다. 강철 괴물이 깨어난 그날, 저도 함께 깨어났습니다. 의심하는 차관에서 믿는 동반자로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한국팀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41m.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앞으로 175km가 더 남아있지만 이제는 확신했어요. 해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날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막과 한국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2022년 12월 15일, 온도 49도.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하루가 될 뻔했습니다. TBM이 순조롭게 굴착을 계속하던 중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TBM 2호기가 새로운 구간에 진입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하루 평균 40m씩 꾸준히 굴착해 왔거든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어실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삐! 날카로운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경고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급히 물었어요.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당황하며 보고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집안 압력 수치가 갑자기 절반으로 떨어진 거였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신호였어요. 터널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즉시 TBM 정지, 김성호 씨가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대한 강철 괴물이 천천히 멈춰섰어요. 그동안 계속 들려오던 굉음이 사라지니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정적 속에서 모든 사람이 긴장하고 있었어요. 긴급 진단이 시작됐습니다. 드론을 보내서 전방을 탐사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폭 15m, 깊이 8m, 길이 25m의 거대한 공동이 발견된 거였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하 공동입니다. 아마 오래전에 지하수가 흘렀던 흔적일 거예요. 지질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거대한 빈 공간이 TBM 바로 앞에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걸 그냥 지나가려고 하면 터널 전체가 붕괴될 수 있었어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터널 전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모래 속 공허. 그것이 곧 정치의 빈 공간이 될 수 있었어요. 제 정치적 운명이 그 빈 공간처럼 무너질 수도 있었거든요.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국팀, 사우디 기술진, 그리고 저까지 모두 모였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표정이 심각했죠. 한국 지질팀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즉시 작업 중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진행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는 우회였어요. 공동을 피해서 200m 정도 돌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최소 2달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는 보강이었습니다. 특수 콘크리트로 공동을 메우는 방법이었어요. 이것도 최소 5주는 걸릴 것 같았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일정의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었죠. 저는 절망했습니다. 우회 2달, 보강 5주. 둘 다 파멸이었다. 제 내적 독백이 계속 이어졌어요. 2달 지연은 곧 계약 취소를 의미했습니다. 정치적 파국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급히 교통부로 향했습니다. 장관님께 보고 드려야 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순조롭게 진행되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위기에 처했다고요? 다음 날 더 큰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교통부 차관이 현장을 방문했어요. 왕세자님의 특별 지시였습니다. 차관의 표정은 냉혹했어요. 일정 준수는 왕세자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지연은 곧 계약 파기를 의미해요. 차관의 말이 제 목을 조였습니다. 장관님도 냉정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계약 파기. 그 단어가 내 목을 조였다. 모든 시선이 한국팀과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절망했어요. 처음으로 믿음을 걸었는데 이렇게 끝나는가? 한국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어요. 그날 밤 한국팀 숙소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밤새도록 도면과 계산서가 뒤엉켰어요. 모든 기술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은 비관적이었어요. 이런 규모의 공동은 처음 봅니다. 기존 공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우회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젊은 기술자 이창민이 돌발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공동을 피하지 말고 관통하면 어떨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거대한 빈 공간을 어떻게 관통한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김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창민이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임시 지하 교량을 만드는 겁니다. TBM이 지나갈 때만 버텨주는 구조물이요. 정말 미친 아이디어였어요. 지하에서 다리를 만든다고요? 제가 구경하고 있던 상황인데도 경악했습니다. 지하에 교량을 짓는다고 제정신인가? 하지만 이창민은 진지했어요. 모래 집안에 교량 기둥을 세우듯이 TBM이 지나가는 동안만 지탱해주면 돼요. 영구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임시적인 거죠. 성공 확률은 70에서 80%라고 했습니다. 높지는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은 수치였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이게 미친 듯 창의적이다. 다른 기술자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간도 많이 단축할 수 있겠어요. 한 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 주일? 정말 가능할까요? 우회나 보강보다 훨씬 빠른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위험도 그만큼 컸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었거든요. 회의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모든 각도에서 검토하고 또 검토했어요. 구조 계산, 안전성 분석, 시공 방법까지.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국팀이 최종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김성호 씨가 차관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공동을 돌파하겠습니다. 차관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패할 위험도 있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 즉시 종료하셔도 됩니다. 한국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떨렸어요. 이들은 정말 목숨을 걸었다. 차관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일주일 안에 실패하면 계약은 즉시 파기됩니다. 다른 업체를 찾겠어요. 알겠습니다. 김성호 씨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 담담함은 오만이 아니라 신념이었어요. 이들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겠다고 했어요. 엘주얼레인. 그 짧은 약속이 내 머리를 더 무겁게 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국팀과 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김성호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80% 정도요.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0%죠.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시도하지 않으면 확실히 실패하지만 시도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왜 이런 위험한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우리는 문제를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팀의 진짜 강점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새로운 해법을 찾는 창의성,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였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저는 이상하게 이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매번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줬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이 순간 나는 차관인가 아니면 목격자인가? 정치적 책임감과 인간적 호기심이 충돌했어요. 다음 주면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한국팀이 정말로 지하에 교량을 세워서 공동을 관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게 무너져 내릴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들은 해법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해법을 창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없던 방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일주일 후면 역사가 만들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세계 최초의 지하 교량 관통 공법이 탄생하는 거였고,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어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순수하게 이들이 성공하기를 바랐어요. 한국팀의 도전 정신과 창의성이 보상받기를 원했습니다. 한국은 문제를 피하지 않았다. 정면으로 부딪히겠다고 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일주일,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고 가장 빛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우디 발주처는 한국팀의 제안에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죠. 결국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김성호 씨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 안에 끝냅니다. 그 약속은 제 목을 죄는 올감이 같았어요. 만약 실패하면 제 커리어도 끝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이들이라면 정말 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날부터 한국팀은 전력 질주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작업했어요. 임시 지하 교량 설계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설계팀이 밤새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 끝없이 계산하고 수정하고 다시 계산했어요. 커피잔이 쌓여갔고 화이트보드는 온갖 공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중 계산이 맞지 않아요. 모래 집안 특성을 다시 확인해야겠어요. TBM 무게를 좀 더 정확히 측정해 주세요. 기술자들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라도 틀리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 특수 강제 구조물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모래 집안에 교량 기둥을 세우듯이 TBM이 지나갈 때만 버텨주는 구조였어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지하에서 다리를 만든다. 미친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고 있었다. 저는 그 설계도를 보며 감탄했어요. 세상에 없던 공법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조물 제작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리야드 시내 공장에서 24시간 작업으로 강제 부품들을 만들었어요. 용접, 절단, 조립이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저도 공장을 방문해봤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사우디 현지 인력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어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현지 용접공이 물었어요. 네, 정확해요. 완벽합니다. 한국 기술자가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언어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부터 현장 시공이 시작됐습니다. 온도는 50도를 넘나들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모래 폭풍이 불어도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한국 팀의 집중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50도 폭염 속에서도 정확하게 측량하고 정밀하게 설치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실수는 없었어요. 사우디 현지 기술자들도 처음엔 구경만 했는데 점점 같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삽을 들고 측량기를 옮기고 부품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아흐메드가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함께해요. 김성호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구경하던 우리 기술자들이 곧 삽을 들고 있었어요.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지하 교량을 완성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프로젝트다.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도전이 된 거였어요. 넷째 날, 첫 번째 교량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모래 집안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서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사막 지하에 기둥이 서다니요. 정말 괜찮을까요? 파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계산대로라면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이창민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계산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거든요. 다섯째 날,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둥도 완성됐습니다. 이제 교량의 골격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지하의 다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현실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세상에 없던 구조물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한국팀의 상상력과 기술력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여섯째 날 오전, 마침내 교량 구조물이 완성됐습니다. 총 길이 30m, 폭 18m의 임시 교량이었어요. TBM이 지나갈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정말 완성됐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네, 이제 TBM을 진입시켜 봐야죠. 김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준비 과정이었고 이제부터가 진짜 테스트였습니다. 과연 TBM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요? 오후부터 TBM 가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안전장치를 확인했어요.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한국팀도, 사우디 기술진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로에 서 있었거든요. 준비됐습니다. 기술자가 보고했어요. TBM 서서히 가동하겠습니다. 김성호 씨가 명령했습니다. 거대한 강철 괴물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교량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TBM이 지하 교량을 건너는 순간 제 심장도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TBM이 교량 위로 올라가면서도 구조물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TBM 전체가 교량 위에 올라섰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교량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진동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느꼈어요.
순간 모든 게 멈춰선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급히 물었어요. 예상 범위 내의 진동입니다. 이창민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혹시 교량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나는 죽음을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리를 세워 생명을 만들었습니다. TBM이 계속 전진했습니다. 교량 중앙을 지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하중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모니터에서는 실시간으로 구조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압력, 진동, 변형률 모든 수치가 표시됐습니다. 수치 정상입니다. 구조물 안정적입니다. TBM 진행 중 기술자들이 연신 보고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았어요. 드디어 TBM이 교량을 완전히 건넜습니다. 거대한 강철 괴물이 공동 구간을 무사히 통과한 거였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환호했습니다. 해냈다! 아흐메드가 소리쳤어요. 성공이다! 파하드도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저도 감격스러웠어요. TBM이 교량 위를 지날 때 저는 눈을 감았어요. 다시 뜨자 기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해낸 거였어요. 7째 날 오후 공동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습니다. 안전성도 100% 확인됐어요. 세계 최초로 지하 교량 공법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우디 기술진들이 환호했고 언론에서도 긴급 보도했어요. 세계 최초 지하 교량 공법 성공, 한국 사막 건설사의 새 장을 열다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나는 패배를 두려워했는데 그들은 새로운 승리를 창조했다. 한국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세계의 새로운 답을 만들어냈어요. 김성호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관님, 해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게 저희 일이니까요. 포기는 없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계약자가 아니라 인류의 개척자라고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팀에 대해 물어봤어요. 한국팀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내요. 이것이 한국의 힘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어요. 한국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다. 문제를 넘어섰다. 세계가 불가능하다던 일을 해낸 거였어요. 일주일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절망에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난 일주일이었어요. 한국팀의 도전 정신과 창의성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어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한국팀이라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기술은 기계가 아니라 정신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창의적인 해법을 찾는 능력, 그리고 함께 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한국과 함께라면 정말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2022년 12월 말 공동 관통 후 TBM이 정상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더 이상 예상치 못한 위기는 없었어요. 하루 평균 38m에서 42m까지 안정적으로 굴착했습니다. 돌발 상황도 없었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는 기적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한국팀이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됐지만 그 일상 속에 진짜 혁명이 숨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삽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사고방식 전체가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팀의 작업 방식이 서서히 사우디 현지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였죠. 아침 6시 안전회의가 정착됐습니다. 처음엔 한국팀만 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사우디 기술자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했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오늘 작업 계획을 점검하겠습니다. 김성호 씨가 시작하면 아흐메드가 바로 이어받았어요. 어제 17구간에서 모래 성분이 조금 달랐는데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었어요. 매일 장비 점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내일 쓸 공구는 오늘 정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5분 정리로 내일 30분을 절약한다는 말, 진짜 맞습니다.
파하드가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매일 저녁 장비를 정리하고 내일 계획을 세우니까 다음날 작업이 훨씬 순조로웠습니다. 찾는 시간도 줄고 실수도 없어졌어요. 공구 하나 정리하는 손길이 현장을 바꿨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질서가 전염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염은 구원을 가져왔어요. 저녁 정리 시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모든 장비를 깨끗이 닦고 덮어놨어요. 한국팀이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사우디 기술자들이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니까 편하네요. 베테랑 기술자 하산이 말했어요. 일이 아니라 습관이더군요. 젊은 기술자 오마르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가르친 게 아니라 습관을 심었어요. 그리고 그 습관이 사람들을 바꿨습니다.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까지 말이에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5분마다 계기판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팀이 시작한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사우디 기술자들이 더 철저했어요. 1시간에 한 번 보던 우리 방식은 위험했습니다. 아흐메드가 고백했어요. 5분마다 보니까 문제를 미리 발견할 수 있어요. 파하드도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작은 변화를 미리 감지해서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다는 걸 몸으로 배운 거였어요. 점심 뒤 장비 닦기도 새로운 문화가 됐습니다. 처음엔 왜 먹고 나서 일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겼어요. 몸을 깨워야 사고가 줄어듭니다. 한국 기술자가 설명했을 때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며칠 해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오후 작업이 훨씬 집중됐고 실수도 줄었어요. 몸을 움직이니까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효과는 컸어요. 쉬는 시간 스트레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현장에서 스트레칭이라니 싶었는데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시간이 됐어요. 허리가 훨씬 편해졌어요. 하산이 말했습니다. 피로도 덜 쌓이고요. 오마르도 동의했어요. 한국팀이 가져온 건 기계가 아니라 문화였어요. 일하는 문화, 쉬는 문화, 정리하는 문화. 모든 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회의 방식이었어요. 한국식 회의는 짧지만 집중적이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해결책을 찾았고 결정되면 바로 실행했어요. 회의가 이렇게 짧아도 되나요? 처음엔 의아했어요. 필요한 말만 하니까 짧죠. 김성호 씨가 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불필요한 말은 없고 핵심만 얘기했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결과도 좋았어요. 사우디 기술자들도 점점 이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국식으로 해야 합니다. 파하드가 먼저 제안했어요. 한국식이 훨씬 효율적이에요. 아흐메드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식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변화가 저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강요된 게 아니라 자발적인 변화였거든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기록했어요. 질서가 전염된다. 혁명이 시작됐다. 한국팀은 단순히 지하철을 건설한 게 아니라 사우디 건설업계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언론에서도 이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언론들이 연쇄 보도를 했어요. Desert Transformation by Korean Way. Kultwaden Kwalen The Miracle of Systematic Approach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현지 아랍신문에 실린 칼럼이었습니다. 한국인은 절대 큰 소리로 자랑하지 않는다. 대신 보여준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 이들의 힘은 소리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증명하는 것이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팀은 말보다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다른 기사도 인상적이었어요. Korean workers don't just build tunnels, they build culture. 터널만 건설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건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팀이 사우디에 남긴 건 지하철이 아니라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사람들을 바꾸고 있었어요. 국제 언론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BBC에서 다큐멘터리 팀을 보냈고 CNN도 특별 취재를 했어요. How Korean Method is Changing Middle East Construction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됐습니다. 저도 인터뷰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그들은 완벽한 기술자가 아니라 완벽한 선생님들입니다. 기술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전염시켜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팀이 가진 가장 큰 힘은 기술이 아니라 전염력이었습니다. 좋은 습관을 퍼뜨리는 능력이었어요. 현장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한국팀과 사우디팀이 구분됐는데 이제는 하나의 팀이 됐어요. 국적도 언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흐메드가 말했어요. 이제는 우리식으로 일하는 거죠. 파하드가 덧붙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방식이 사우디 방식이 된 거였습니다. 더 이상 외국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이 됐어요. 젊은 기술자들의 변화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엔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실행했어요.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오마르가 제안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해봅시다. 김성호 씨가 즉시 수용했습니다. 한국팀은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좋은 아이디어면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기술자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어요. 베테랑 기술자들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일해온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훨씬 편합니다. 실수도 줄고 사고도 없어요. 하산이 고백했어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베테랑도 말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죠. 하지만 한국식 방법이 워낙 효과적이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차관으로서의 보고가 아니라 목격자로서의 기록이 필요하다.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를 넘어선 문화적 혁명을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프로젝트 중반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 기술자들이 스스로 회의를 주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팀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오늘 작업 점검하겠습니다. 아흐메드가 시작했어요. 어제보다 3m 더 굴착했네요. 파하드가 보고했습니다. 오늘 목표는 45m입니다. 오마르가 계획을 발표했어요. 한국팀은 그저 웃으며 지켜봤어요.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었거든요. 제자들이 스승을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김성호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차관님, 이제 저희가 할 일이 별로 없네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우디 기술자분들이 이제 저희보다 더 체계적이에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선생이 제자를 자랑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 지배가 아니라 상생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나는 깨달았다. 한국이 남긴 건 건축물이 아니라 태도였다. 지하철은 언젠가 낡겠지만 이 태도는 영원히 남을 거였어요. 사막이 적이 아니었습니다. 무질서가 적이었고 한국은 그 무질서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 정복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저는 한국팀에게 물어봤어요. 가장 뿌듯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김성호 씨가 답했습니다. 사우디 기술자분들이 스스로 한국식 방법을 제안했을 때였어요. 그때 진짜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답변이었어요. TBM 첫 가동도 아니고 공동 관통도 아니고 사람의 변화를 가장 큰 성과로 여겼어요. 기술 전수가 목표였나요? 아니요. 함께 성장하는 게 목표였어요. 저희도 많이 배웠거든요. 한국 팀도 배웠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무엇을 배웠는지 궁금했습니다. 사막의 지혜를 배웠어요. 끈기와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환대가 뭔지도 알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운 거였어요. 일방적인 전수가 아니라 상호 학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밤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사막을 뚫은 건 TBM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이었다. 질서는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염은 구원을 가져왔어요. 사우디 건설업계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 거였습니다. 이제 한국팀이 떠나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들이 심은 씨앗이 이미 뿌리를 내렸거든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새로운 나무들이 자랄 거였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컸어요.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